평생을 바쳐 일하고 아껴서 장만한 이 연희동 2층 단독주택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단정하게 가꾼 화단이 먼저 손님을 맞는 남향의 볕이 잘 드는 집이었죠. 1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억척같이 식당 일을 하며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습니다.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결혼하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2층을 아들 내외의 공간으로 내주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잘 들고 전망도 좋은 곳이었죠. 1층에 안방을 쓰던 저는 기꺼이 작은 건넌방으로 옮겼습니다. 제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보람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부지런히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출근한 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반질반질 윤을 내는 일상은 고데기보다 성스러웠습니다. 이 집은 제 유일한 왕국이었고 저는 그 왕국을 지키는 충실한 여왕이었지요. 퇴근한 아들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며 엄마 나왔어 하고 외칠 때 그리고 제가 차려준 저녁상에 앉아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라며 엄지를 척 세울 때 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민서는 조금 달랐어요. 그 아이는 고맙다는 말에 늘 인색했습니다. 마지못해 어머니 잘 먹었어요 라고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얼굴에는 감사가 아닌 의무감만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미묘한 표정을 외면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저렇지 세대가 다르니 표현 방식이 서툰 것뿐이라고요. 이 집이 주는 안정감과 내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이 집은 제 고단했던 청춘에 대한 보상이자 꺾이지 않았던 제 인생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던 토요일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들 내외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지요. 단골 정육점에 들러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를 두툼한 놈으로 끊어왔습니다. 찬물에 몇 시간을 담가 핏물을 빼고 직접 강판에 곱게 간 배와 양파, 마늘을 넣어 달콤한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든 양념이 갈비 속까지 깊이 스며들도록 하나하나 칼집을 내재어두는 동안 저는 다가올 저녁 시간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 서서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뭉근한 불에 갈비찜을 졸여냈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죠. 이건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 집을 든든하게 채우는 행복의 냄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식탁에는 특별히 아껴두었던 유기 그릇까지 꺼내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 7시쯤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의 묵직한 발소리와 그 뒤를 따르는 민서의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였죠. 그런데 식탁으로 향하는 민서의 손에는 낯선 비닐봉지가 들려있더군요. 그 아이는 제가 몇 시간을 공들여 차린 정갈한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 봉지에서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더니 그 내용물을 커다란 자기 대접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설고 강렬한 향신료 냄새가 집안의 구수한 갈비찜 냄새를 난폭하게 밀어냈습니다. 시뻘건 기름이 둥둥 뜬 정체 모를 음식, 마라탕이었습니다.
민서야, 이게 다 뭐냐? 내가 너희 먹으려고 갈비찜을 한가득 해놨는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묻는 제 말에 민서는 다 쓴 포장 용기를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구겨 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이거 다 기름 덩어리, 콜레스테롤 덩어리잖아요. 그 아이는 제 얼굴과 제가 만든 갈비찜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쑤신다고 병원 다니시죠. 어머니, 제발 저희 생각해서라도 식단 관리 좀 하세요. 네. 나중에 저희한테 짐 되기 싫으시면요. 그건 걱정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될 테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예의라는 얇은 포장지로 감싼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차린 갈비찜이며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순식간에 빛을 잃고 그저 아무도 원치 않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탁의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제 얼굴 한 번, 제 아내의 싸늘한 얼굴 한 번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눈치를 보며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억지로 의무를 다하려는 듯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얼굴로 우물거리는 아들의 모습. 아, 내 아들이지만 이제 저 아이의 남편이 먼저구나. 서운함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는 민서가 마라탕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찜은 거의 그대로 남겨졌고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그대로 남은 갈비찜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쏟아부을 때 제 인생의 일부가 함께 버려지는 듯한 참담한 기분이 들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을 정리하고 나니 엉망이 된 마음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원래 입이 짧고 까탈스러우니 내가 이해해야지. 취향이 다른 것을 어쩌겠나. 그렇게 억지로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제법 선선해 거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바로 그 열린 창문 틈으로 지옥의 문이 함께 열렸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유리 조각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 노인네랑 한 집에 사는 거 숨막혀 죽을 것 같아. 노인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퀴퀴한 된장 냄새랑 촌스러운 살림살이들. 아주 돌아버리겠어.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하냐고. 퀴퀴한 된장 냄새. 촌스러운 살림살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손발이 싸늘하게 식고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삶의 방식과 취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우리 힘으로 대출받아서 강남으로 갔지. 남편은 저 집 때문에 독립할 생각도 안 한다니까? 저 집이 무슨 감옥이야, 감옥.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시집살이를 하는지 몰라. 감옥. 내 평생의 자부심이, 내 아들의 안식처가 저 아이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거기서 멈추어다오. 속으로 애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원이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 진짜. 확 불이라도 나든지 아니면 저 노인네가 그냥 집 팔고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어. 불이 나든지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그 마지막 말들이 제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처럼 후려쳤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 불타 없어지거나 나의 존재가 요양원에 처박혀야 저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찻잔이 어느새 제 손의 감각을 떠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지만 그 소리조차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세상이 먼저 박살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아, 내가 지은 이 성은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나는 여왕이 아니라 그저 감옥을 지키는 늙은 간수였을 뿐이었구나.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밑에 흩어진 찻잔의 파편처럼 제 자부심과 인생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찻잔의 파편들은 단순히 깨진 사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난 제 70평생의 믿음이자 갈기갈기 찢어진 제 자부심의 잔해였지요. 얼마나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었을까요? 발목계에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스쳤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던 뼛속 시린 한기는 어느새 몸 전체로 퍼져나가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서서히 얼려버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뜨거운 눈물은 슬픔과 억울함의 표현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배신 앞에서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차가운 공허였습니다. 밤새 저는 소파에 화석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집안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에 휩싸였고 그 정막 속에서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가 귀신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노인네, 퀴퀴한 된장 냄새, 촌스러운 살림살이, 감옥, 요양원. 그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살갗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저 아이의 머리채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감히 나에게, 이 집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야말로 저 아이가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상처받고 절규하는 제 모습을 보며 역시 저 노인네는 구식이야라며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분명 그럴 겁니다. 그 순간 치밀어 오르던 분노는 차갑게 식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냉정한 이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진정한 복수는 가장 완벽한 무관심과 철저한 고립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며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그 빛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운 차가운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소원? 그래, 내가 아주 깨끗하게 들어주마. 너희들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 집이라는 울타리를 흔적도 없이 지워주지.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쌓인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컴퓨터의 전원을 켰죠. 한참을 버벅거리며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아는 모든 단어를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급매, 내용 증명 효력, 자식 상속 포기, 안전한 노후 주거.
밤새 제가 떠올린 생각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 등급, 은행 VIP 고객의 자산관리 서비스, 심지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명확하고 정교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모든 정보 수집을 마친 아침,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신속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난 대박부동산의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안부를 묻고도 남았을 테지만 그날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연희동 2층 주택 주인입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아드님 사업은 잘 되시고요? 김 사장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안부를 가볍게 무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아주 급하게요. 네, 집을요? 그 좋은 집을 갑자기 왜? 혹시 아드님 사업에 무슨 일이라도? 김 사장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묻지 마시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더라도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해 주세요. 열흘 안에 잔금까지 모두 치를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흘이요? 사모님, 그건 너무.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의 2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말에 김 사장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돈의 힘은 이렇게나 직설적이고 강력한 것이었죠. 그는 이내 진지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2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이것은 제 계획의 완결성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제 안에 혹시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한 줌의 미련까지 완벽하게 불태워버리기 위한 저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지훈이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최대한 아프고 힘없는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엄마인데 어젯밤부터 몸이 영 안 좋구나. 허리도 쑤시고 온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몸살이 심하게 온 모양이다. 오늘 주말인데 미안하지만 잠깐 와서 엄마 죽이라도 좀 끓여주고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끝장내는 민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또야? 또 시작이네. 당신 엄마는 왜 맨날 우리만 시켜?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쓰시라 그래. 우린 오늘 백화점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계획이 완벽하게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제 가슴에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 민서랑 미리 해둔 약속이 있어서요.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저녁에, 아니,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확인하고 곧장 전화번호부에서 내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지훈이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수십 년간 저를 얽매었던 모성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낯선 여자의 차가운 얼굴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톱니바퀴들이 딱딱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았죠. 부동산의 김 사장은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되어 있었어요. 마침 근처에 사옥을 구하던 유망한 IT 회사가 있는데 제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나 구조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라는 점과 소유주인 제가 빠른 거래를 원한다는 점이 그들의 요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사모님, 이쪽에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대신 계약과 잔금 처리를 일주일 안에 끝내자고 합니다. 법무팀까지 대동해서 바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사장의 제안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하시죠. 내일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매수인은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대표와 감정 없는 얼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벼운 목례를 했을 뿐 어떤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그들의 사업을 위한 공간, 하나의 자산일 뿐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내 자부심도 내 인생도 아닌 그저 현금으로 교환될 연희동 XX번지 부동산일 뿐이었어요. 변호사가 내민 두꺼운 계약서를 저는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 걸린 일이니 허투루 할 수 없었죠. 모든 조항을 확인한 뒤 저는 제 이름 석 자를 쓰고 수십 년간 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인주를 꾹 눌러 찍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과거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이자 저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소리였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은 저는 곧장 제가 미리 점 찍어두었던 도심의 한 최신 주상복합 아파트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과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곳이었죠. 아들 내외는커녕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아파트 로비조차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제 왕국을 해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대신 구청에 연락해 대형 폐기물 수거를 신청하고 동네 고물상에 연락해 책과 헌 옷들을 처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린 것은 거실벽 한가운데에 걸려있던 대형 가족 사진이었어요. 값비싼 원목 액자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서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훈이, 그리고 그들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과거의 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 덩어리처럼 느껴져 저는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2번 생각하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혼수로 장만했던 이제는 칠이 벗겨진 낡은 자개장. 지훈이가 어릴 때 뒹굴며 놀던 거실에 달아빠진 양탄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수천 번의 식사를 했던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주방의 4인용 식탁. 그 모든 것에 폐기물이라고 적힌 붉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스티커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의 탯줄과 베넷 저고리, 돌반지, 그리고 제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육아일기가 들어 있었죠.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추억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상자를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내놓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니까요. 제가 챙긴 것은 오직 계절별 옷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수십 년간 저의 역사가 담긴 통장들과 인감도장,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이 드러났을 때 저는 슬픔 대신 기이한 평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박금자라는 제 이름 석자만 오롯이 남은 겁니다. 잔금을 치른 날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만이 온기를 잃지 않은 채 텅 빈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는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울리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딱 3문장이었죠. 너의 소원대로 이 집은 팔았다. 이제 이 집도 나도 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살아라. 나를 찾을 생각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다. 이름도 마지막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연희동 집의 문이 제 등 뒤에서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과거로부터 아들의 인생으로부터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묵직한 현관문을 닫고 최신 디지털 잠금 장치가 위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잠기는 순간 저는 비로소 몇 겹의 철갑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요새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40층 높이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은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처럼 눈앞에 펼쳐졌죠. 발 아래로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자동차들과 성냥갑 같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평생 땅에 발붙이고 살았던 저에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사 첫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살림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꽉 찬 느낌이었죠. 배달 앱을 켜고 메뉴판을 보다가 눈에 띈 가장 비싼 호텔 일식당의 특선 초밥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보온 가방에 든 음식을 공손하게 건네주더군요. 이사 오며 가져온 작은 교자상 위에 음식을 펼쳐놓고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병에 든 와인을 곁들였습니다. 누군가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자유가 이렇게 달콤하고 짜릿한 것인지 7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번호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곧장 제 주거래 은행의 본점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이 찍힌 통장을 내밀자 평소에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지점장까지 달려 나와 제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돈의 힘이란 이토록 노골적이고 강력한 것이구나. 씁쓸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젊고 유능해 보이는 자산관리사 김민준 팀장이라는 청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전부입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을 만큼 가장 안정적인 국공채와 우량 채권에 분산 예치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달 제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생활비가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설령 제 호적에 올라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산에 대해 단 1원도 문의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에 김 팀장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자 고객님. 고객님의 뜻이 확고하시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객님만의 완벽한 금융 요새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시장 좌판에서 식당 주방에서 찬밥을 먹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서름과 고통이 이제는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셈이었죠.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온 저는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아들 옷, 남편 옷만 사봤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사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수입 의류 매장으로 들어가 마네킹이 입고 있던 고상한 디자인의 실크 블라우스와 딱 떨어지는 라인의 정장 바지를 그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옷인데라며 칭찬하는 점원의 말에 어색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미용실에 들러 평생 해본 적 없는 세련된 커트 단발로 머리를 자르고 전문가의 손길로 옅은 화장까지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지만 더 이상 초라하고 억눌린 연희동의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상하고 기품 있는 새로운 여성이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 근처 호텔 피트니스 센터의 연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수십 년 묵은 감정의 응어리들이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이름으로 발급된 반짝이는 플래티넘 신용카드로 최고급 유기농 마트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기쁨. 그것은 단순한 사치를 넘어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하나 되찾아오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막 호텔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향긋한 허브티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광고 전화이겠거니 싶어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중요한 연락일까 싶어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에 익은 다급하고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경기도에 사는 2살 터울의 제 여동생 순애였습니다. 언니 맞지? 연락도 없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나 속 타 죽는 줄 알았네.
동생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나다 순애야. 무슨 일이냐?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히 말해봐. 차분하게 생겼어 지금. 언니 조카 지훈이가 나한테 전화해서는 사흘 밤낮을 울고불고 난리야. 언니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연락도 안 된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동생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수십 번도 더 그려보았던 그들의 절망적인 풍경들이 동생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한 현실이 되어 제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동생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퇴근 후 텅 비어버린 1층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여행이라도 간 줄로만 알았다고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편지 한 장을 발견한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집주인이라며 찾아온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서슬퍼런 내용 증명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겠죠. 평생 집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이 제 울타리 안에서 안락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을 겁니다. 동생은 지훈이가 울면서 하소연한 내용을 그대로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언니, 지훈이 말이. 민서는 그 와중에도 이게 다 얼마짜리 집인데 저 노인네가 미쳤나 봐.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저 돈을 다 들고 튀었다고 라면서 돈 걱정부터 하더래. 지훈이는 일단 언니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고 민서는 돈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고 둘이 그걸로 집 나가는 날까지 싸웠다더라.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너한테 전화한 용건이 뭐라더냐? 나를 찾아달라는 거냐? 아니면 내 돈을 찾아달라는 거냐? 언니, 지훈이가 집 판 돈은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 언니가 다 가지고 있냐고. 자기들 살 집 보증금이라도 하게 좀 보태줄 수 없냐고. 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똑똑히 들어. 그 돈은 내 돈이다. 내가 내 청춘과 맞바꾼 내 피 같은 돈이야.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전해라. 언니, 그래도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길바닥? 핏줄? 순애야, 그 아이는 자기 입으로 나를 노인네라고 불렀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이 감옥이라고 했다. 내가 요양원에 처박히거나 이 집이 불타 없어지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 아이야. 그런 아이에게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을 줘야 하지? 소원을 이뤘으면 그 대가도 치러야 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더냐. 제 단호하고 얼음장 같은 말에 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언니. 언니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더는 말 안 할게. 그런데 둘이 아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더라. 전화기 너머로 서로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렸어. 지훈이는 민서한테 다 내 주둥아리 때문이야. 내가 그따위로만 말 안 했어도 엄마가 저러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악을 쓰고 민서는 또 지지 않고 그래서 당신은 뭐 했는데?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 꼴 좋다. 라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데 내가 듣기에도 끔찍하더라. 그들의 지옥.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의 달콤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있는 곳 알아보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내 번호 오늘부로 잊어버려.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나 이제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어디선가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겠죠. 그 모습을 상상했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동정심도 죄책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서늘한 정의감만이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조용히 차오를 뿐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스트레스 없는 삶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을 저는 그저 이 높은 곳에서 고요히, 아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단단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운명적인 공간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날은 삼청동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무작정 걷고 있었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과 은행나무의 노란 잎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대형 갤러리들의 화려한 전시를 몇 군데 둘러본 뒤 저는 발길 닿는 대로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자리한 작은 한옥 갤러리를 발견했습니다. 묵향 갤러리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상업적인 다른 갤러리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공간은 비록 작고 어두웠지만 그곳에 걸린 그림들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위섬에 뿌리 내린 채 꿋꿋하게 서 있는 늙은 소나무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붓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생명의 의지가 느껴져 저는 한참 동안 그 그림 앞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습과도 같아서였을까요? 그때 제게 차 한 잔을 건넨 것은 희끗한 머리를 뒤로 묶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을 갤러리 주인이자 그림을 그린 화가 노성민이라고 소개했죠. 우리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림 하나만 보고 살아왔지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알아주는 이 없이 서서히 잊혀가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마지막으로 이 갤러리도 곧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의 그 처절한 고독감을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저 아름다운 공간과 저 소나무 같은 화가의 열정이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고요. 저는 제 자산관리사인 김민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갤러리를 하나 인수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갤러리라니요? 미술품 시장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고 갤러리 운영은 대표적인 고비용 저수익 사업입니다.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 팀장은 언제나처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조언했습니다. 이건 이윤을 남기기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김 팀장님. 이건 내 남은 인생을 위한 투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해두죠. 사업 계획서는 제가 세울 테니
김 팀장님은 법률 및 세무 검토만 도와주세요. 제 확고한 의지에 김 팀장도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묵향 갤러리를 인수하고 그곳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저와 함께 꿈을 키워나갈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에 작은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작지만 강한 갤러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열정 있는 큐레이터를 찾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가 들어왔고 저는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유독 눈길이 갔습니다. 명문대에서 미술사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한유진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죠. 면접 날 유진 씨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이는 눈빛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유진 씨, 나는 미술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공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유진 씨는 그 안에서 마음껏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펼쳐 보이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어요? 제 제안에 유진 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갤러리의 이름을 갤러리 금이라고 새로 지었습니다. 제 이름의 한 글자이기도 했고 어떤 상업적 논리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죠. 2달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 인부들의 식사를 챙기고 유진 씨와 함께 조명 하나, 벽의 색깔 하나까지 꼼꼼하게 의논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멋은 살리되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공간으로 갤러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노 화백님은 저희의 고문이 되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어갈 젊은 후배 작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재개관 전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첫 전시는 바로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폭풍 속의 소나무 그림을 그린 무명 작가의 개인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가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전속 계약을 제안했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죠. 개관식 날 갤러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 김민준 팀장을 비롯한 은행의 직원들, 유진 씨가 발로 뛰어 초대한 미술계 기자들과 평론가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유진 씨가 골라준 기품 있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힘을 주어 말했죠. 저는 평생을 밥을 짓고 살림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술이 무엇인지, 경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것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갤러리 금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예술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이 따뜻한 집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제 짧은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전시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몇몇 작품은 그 자리에서 판매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파티에서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제 인생이 완벽하게 새로운 궤도에 올랐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제 세계가 눈부시게 피어나는 동안 제가 버리고 온 세계는 처참하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생 순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동생의 목소리는 체념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언니, 나 어제 장 보러 마트에 갔다가 민서 봤어.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더라. 빡빡하게 머리를 뒤로 묶고 잿빛 유니폼을 입었는데 예전에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찌나 초췌하고 말랐던지. 손님 하나가 100원짜리 쿠폰 때문에 한참을 실랑이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기겁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해 보이던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말이야. 회사에서도 결국 잘렸다더라. 언니 집 나가고 나서부터 매일 술에 취해서 지각하고 사람들한테 횡설수설하고 언니를 내쫓았다는 소문까지 쫙 퍼져서 결국 권고사직 당했대. 요즘은 매일같이 술만 마신다더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돈 좀 꿔달라고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걸걸하니 제정신이 아니더다고. 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 살던 빌라 월세도 몇 달째 밀려서 곧 쫓겨나게 생겼대. 내가 보기엔 둘 다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언니,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 아이들이 선택한 삶이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전화를 끊고 저는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죠. 갤러리 건너편의 전통 찻집에 앉아 유진 씨와 다음 전시 기획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하다 무심코 창밖을 보았는데 제 심장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갤러리 앞에 제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은 입은 듯한 더러운 점퍼 차림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죠. 깡마른 몸으로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갤러리 안에 따뜻하고 밝은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아이가 빵집 진열장을 들여다보듯이.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에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연민도 슬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아득한 거리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지훈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어둠 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시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세계는 이제 막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고 그곳에 저런 그림자가 머물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지훈이의 망령 같은 모습도 순애의 한숨 섞인 전화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죠. 저는 갤러리 운영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유진 씨의 뛰어난 기획력과 저의 든든한 지원이 시너지를 내면서 갤러리 금은 어느새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리고 온 과거의 망령들은 제가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친척들의 전화였습니다. 수십 년간 왕래 한 번 없던 먼 친척들까지 약속이나 한 듯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 지훈이가 그러는데 형님이 집을 팔고 연락을 끊으셨다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금자야, 나다. 너희 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의 연이라는 게 있는데 지훈이가 아주 폐인이 다 됐다고 하더라.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렴. 그들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원망과 지훈이를 향한 값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대본처럼 차갑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더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 일로 다시 연락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세는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시골에 사는 아주버님이 갤러리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죠. 그는 제 사무실에 앉아 가부장적인 목소리로 저를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지훈이 불러서 화해하고 집한 돈도 나눠주고 예전처럼 합치시오.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유진 씨를 불렀습니다. 한 실장님, 이 손님께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근처 카페에 정중히 모시고 가세요.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저는 아주버님을 갤러리에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통용되던 낡은 가치와 논리는 저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신용정보에 대한 제3자 정보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이것이 보통 흥신소나 사설탐정들이 특정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낼 때 쓰는 초기 수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드님께서 사람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당분간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죠. 감히 내 사적인 영역을, 내 평화를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범하려 들다니. 저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된 보안업체에 연락해 제 상황을 알리고 최고 수준의 경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지훈과 민서의 사진을 보내며 이들이 제 허락 없이는 아파트 단지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며칠 뒤 제 예상대로 지훈이가 아파트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외출을 위해 옷을 입다가 집안의 월패드를 통해 로비 CCTV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지훈이는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금자 여사님 좀 뵙게 해주세요. 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에 연결했습니다. 경비실이죠? 1층 로비에 있는 저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입니다. 정중하게 내보내 주시고 불응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지시를 받은 경비원들이 지훈이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어머니 라고 절규했지만 저는 미동도 없이 그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아파트 대신 갤러리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갤러리 건너편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모습에 유진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굶주린 들개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결국 제풀에 지쳐 떠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들개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날은 제가 중요한 미술품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서도 매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그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이 지긋지긋한 추적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던 유진 씨에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실장님, 이분을 아세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며칠 전부터 자꾸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시며 스토킹을 하시네요. 제 말에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유진 씨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다시 제 반경 5m 안으로 접근하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모욕감과 절망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훈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을 뿐이니까요. 이 필사적인 추적의 끝은 결국 그들의 더 큰 비참함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뜸하다 싶었습니다. 저의 단호하고 냉정한 대응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일까? 아니면 제 풀에 지쳐 떨어진 것일까? 지긋지긋했던 아들의 그림자도 며느리의 망령도 보이지 않는 평화로운 날들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 성공적으로 마친 자선 경매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했고 그 일로 작은 감사패를 받기도 했죠. 갤러리 금의 대표이자 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으로서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일들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상처는 마지막 발악처럼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갤러리에서 후원하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조촐한 연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인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빛나는 재능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유진 씨가 제게 다가와 곤란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지훈 씨가 갤러리 입구에 와 있습니다. 행색이 너무 남루해서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이 즐거운 날, 이 행복한 순간에까지 나타나 회방을 놓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연락처를 받고 내일 오전에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전하세요. 오늘은 우리 작가들을 위한 날이니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나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훈이의 모습에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 움푹 팬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 값싼 시장 옷은 때에 절어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가난과 절망의 냄새가 풍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그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해라. 나도 바쁜 사람이다. 제 차가운 말에 지훈이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가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얼마 전에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드디어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였는지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을 했어요.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민서가 몸져 누웠습니다. 매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합니다. 의사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는 병원비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입원이라도 시켜야 하는데 그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손주, 그리고 그 아이의 유산. 그는 제 마지막 남은 모성이라도 자극해 보려는 듯 필사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서 보이는 깊은 고통의 그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구걸하는 자의 비굴함과 거짓말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초조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남은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저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대로 외면한다면 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더 큰 생각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간다면 나는 평생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젠 정말 끝내야만 한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병원이 어디지? 내가 지금 그 병원 원무과에 바로 전화해서 민서 이름으로 된 병원비를 전부 결제해 주마. 병원 이름만 대거라. 제 말에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공가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처참한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섰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하얀 봉투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친자관계 단절 및 상속 포기 각서와 인주 그리고 마지막 선물인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각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라. 어머니, 이게 읽어보면 알 거다. 내가 이 각서에 서명하고 법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대가로 주는 돈이다.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아내의 병원비를 내든 밀린 노름 빚을 갚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주는 마지막 동정이 아니다. 내 평온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는 너의 약속에 대한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겠다는 계약금이다. 이 돈을 받는 순간 너와 나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완벽한 타인이 되는 거다.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나는 너를 내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써서라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것이다. 알아들었나? 지훈이는 각서와 수표를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돈에 대한 탐욕이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그 싸움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어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서 인주를 받아 자신의 피붙이
어미와의 인연을 끊는 문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한 각서를 확인하고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샴페인을 한 잔 주문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지독했던 장례식이 드디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단절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4번 바뀌었고 제 삶의 풍경도 그만큼 다채롭게 변해 있었죠. 갤러리 금은 이제 삼청동을 대표하는 가장 활기찬 문화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저의 활동은 미술계에 좋은 평판을 얻었고 저는 여러 미술 매체와 인터뷰를 하거나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인 한유진 실장이 있었고 저녁이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인생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민서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순애조차도 제게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제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읽었던 결말이 비극적인 어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기억해내는 듯한 아득한 느낌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봄날 제 변호사에게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서류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제가 제출했던 친자관계 단절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어 이제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공식적인 통지서였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증명으로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제 사무실의 대형 문서 세단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종이 한 장이 가느다란 조각들로 해체되어 사라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국의 메아리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주 먼 곳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한 젊은 작가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어 격려차 그곳에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전시의 뒤풀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제 행선지를 들은 택시 기사님이 중년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꼭 우리 예전 가게 사장님 같아서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놓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일샵에서 일했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 며느리로 살다가 왔다고 했거든요. 이름이 오민서였는데 말하는 품새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죠. 오민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돈 아마 남편이랑 헤어지면서 받은 위자료였나 봐요. 그걸로 읍내에서 제일 좋은 상가의 가게를 차렸는데 솜씨는 둘째치고 손님들한테 어찌나 쌀쌀맞게 굴던지 자기가 아직도 서울의 사모님인 줄 알더라고요. 결국 손님 다 끊기고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 돼서 6개월도 못 버티고 가게 문 닫았어요. 택시기사님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 들리고
읍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 사람 인생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 그토록 화려하고 도도했던 아이의 마지막이 그러했군요.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지만 그 감정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필연적인 몰락을 확인한 것에 대한 서글픈 허무함이었죠. 그리고 지훈이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출처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달쯤 뒤 제 동생 순애에게서 거의 10년 만에 손으로 쓴 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이 편지가 언니에게 무사히 도착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언니가 이 편지를 읽어줄지도. 나는 이제야 언니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내 마지막 도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어. 순애의 편지에는 제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훈이의 마지막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주었던 그 마지막 1,000만 원은 그들의 관계를 회생시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파괴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그 돈의 절반을 자신의 몫이라며 챙겨서 지훈의 곁을 떠났고 혼자 남은 지훈이는 남은 돈으로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돈을 탕진하고 사채빚까지 지게 된 그는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이름도 없는 섬의 양식장으로 팔려가듯 들어갔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양식장 주인이랑 겨우 통화가 됐어. 지훈이가 지난 겨울에 술에 취해 배를 타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라. 시신도 못 찾았대. 언니, 미안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파국의 시나리오 중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검은 옷을 챙겨 입고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혀 있던 지훈이가 마지막을 보냈다는 남쪽의 작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배 한 척을 빌려 아들이 사라졌다는 차가운 겨울 바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지훈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과자 한 봉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아들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며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슬퍼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 모진 운명을 저주하며 한참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모두 마르고 슬픔이 잿빛의 체념으로 변해갈 무렵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저는 항구로 돌아와 근처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아닌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등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 등불 아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우리는 다시는 어머니와 아들로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지독한 인연으로 다시는 얽히지 말게 해달라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국의 모든 메아리가 마침내 잦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남쪽 바다에 띄워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던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치열한 열의가 모두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하고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어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화려한 아파트는 더 이상 나만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차갑고 텅 빈 공간일 뿐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요가를 하고 갤러리로 출근해 밀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녁이면 친구들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좋은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제 삶의 궤도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한꺼풀 바랜 것처럼 느껴졌고 맛있는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아름다운 음악에서는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영혼 없이 그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지훈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순애의 편지 내용과 택시기사가 전해준 민서의 비참한 행방이 번갈아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불행이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비극이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저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폐허가 된 전장 위에 홀로 남겨진 폐잔병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일에는 내색하지 않는 저의 성격을 알기에 며칠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 갤러리 정리를 마친 뒤 제 사무실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한 실장? 혹시 제가 무례하게 구는 것이라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요즘 대표님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갤러리 일 때문이라면 저에게 더 맡겨주셔도 괜찮고 혹시 다른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라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씨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제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실장, 나는 내 인생을 갉아먹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냈다고 생각했어요. 썩은 뿌리는 도려내고 병든 가지는 쳐냈다고 믿었죠. 그런데 나무는 사라졌는데도 그 뿌리가 있던 자리가 여전히 시리고 아플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통증이 언제까지 갈지, 아니 가기는 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모호한 고백에 유진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위로 속에서 저는 제 안의 깊은 슬픔을 처음으로 타인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갤러리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죠. 포장을 뜯어보니 안에는 작은 캔버스와 손으로 쓴 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작년에 저희순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던 강원도 산골 출신의 가난한 미대생이었습니다. 박금자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후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대표님께 드리는 제 첫 번째 선물이자 제 마음의 빚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두 번째 봄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그림을 포기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물감값과 캔버스 값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서울의 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 매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더는 붓을 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마지막 날 대표님의 재단에서 온 장학생 선정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그 편지는 제게 단순한 장학금 증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그림을 그려도 괜찮다.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세상의 허락과도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죠. 대표님 덕분에 저는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고 이렇게 제 이름을 건 작은 그림이나마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좋은 작가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대표님처럼 어려운 환경의 후배들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작은 캔버스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연초록의 새순이 기적처럼 돋아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새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작정 차를 몰아 그 학생이 살고 있다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녀의 작업실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고 차가운 옥탑방이었죠. 하지만 그 작고 초라한 공간은 세상을 향해 피어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학생의 손을 잡고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그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속에서 저는 제가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 있었던 어떤 희망의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옥탑방을 나와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과연 나 혼자만의 평화와 자유였을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 같은 관계 속에서 어머니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 아이들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나의 희생을 그들에 대한 빚으로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결국 그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다른 방식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혈연이라는 굴레에 갇힌 어머니가 아니라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세상의 풍파에 쓰러져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그런 더 큰 의미의 어머니 말입니다. 제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생긴 내 마음의 구멍은 아마 다른 무언가로 채워서는 결코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 구멍으로 더 많은 햇빛과 바람을 들여 더 많은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울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갤러리로 돌아가자마자 유진 씨에게 제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죠. 한 실장, 우리 순 재단의 규모를 좀 더 키워야겠어요.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재능 있는 작가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제 남은 재산은 모두 그곳에 쓸 겁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진 씨는 놀라면서도 이내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뒤 저는 동생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죽은 아들이나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제 활기찬 목소리에 안도하며 말했죠. 언니, 이제 정말 행복을 찾았구나.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동생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뿐이야, 순애야.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보람도, 그 모든 감정의 파도들을 다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그게 아마 내가 평생토록 진정으로 바랐던 나의 진짜 소원이었나 봐. 1년 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금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개관식 날 소박한 텃밭이 딸린 숙소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널찍한 공동 작업실을 둘러보며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작가들이 서로의 그림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로운 성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씨앗을 심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기뻐하며 언젠가 그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룰 것을 믿는 이름 없는 정원사일 뿐이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레지던시의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소원은 누군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과 연결되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제 안에서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사랑을 피워내는 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끌어안은 채 고요히 나의 다음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